갑시다. 같이 봐. 아 그리고 얘들아 그 수특 작품 전체 한 바퀴 돌리기는 다 했나요? 선생님 육모 전에 끝내야 된다고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육모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작품 한 바퀴 정도, 이건 최소한을 말하는 거야. 최소한 한 바퀴 돌아야 된다. 우리 진도와 상관없이 마냥 선생님이 떠 먹여주길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도 어쨌든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속도라는 게 있는 거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부지런히 달려가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선생님은 오늘 까치밥 작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작품 분석 들어갈게요. 여기 뒤에 있는 실전 문제도 연계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모두 다요. 싹 다예요. 색이 아니라 싹 다예요. 네. 자, 가봅시다. 자, 이제 까치밥이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을 했는데 페이지는 어디냐? 98페이지고요. 이 까치밥이라는 작품도 되게 오랜만에 수능 특강에 나타나 있는 수록되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전통 문화의 어떤 가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작품 분석 들어갑시다. 시간을 좀 아껴 쓰자고요. 자, 첫 번째.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라고 하면서 일단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고향으로 세팅해주고 있네요. 고향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고향에는 뭐가 있어? 까치밥이 있어. 그리고 까치밥은 제목이기도 했던 중요 소재니까 표시를 좀 해놓고 갑시다. 근데 이 까치밥을 누가 따고 있어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서울 사는 조카 아이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따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구절에 거의 대부분의 중심 정서가 잡혀 있어, 얘들아. 일단은 까치밥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감 같은 거. 네. 까치밥이 뭐야, 그냥? 상식적으로. 까치밥. 까치가 먹는 밥이야? 네. 왜 나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감이나 어떤 과실들을 딸 때 사람들이 털어서 먹잖아. 밤이나 이런 것들 있지? 털어서 먹을 때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거 한 개나 몇 개는 일부러 남겨둡니다. 참고로 그걸 남겨두는 이유는 나라에 있는 날짐승이나 그러니까 새들이죠. 정확하게는 날짐승들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나눈다는 의미로 일부러 한 개를 남겨두는 걸 보고 우리는 까치밥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서울에서 애들이 놀러 왔어요. 우와, 저기 감 매달려 있어. 그치? 그리고 도전정신 불러일으키기 딱 좋게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보겠다고 막 휘두르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고향에서 말하는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는 뭔데? 인정과 배려겠지? 사람이 욕심부린다면 그걸 왜 남겨? 당연히 다 따야지. 갖다가 꽃감 만들어 먹고 맛있게 먹어야죠. 근데 일부러 남겨놓는 것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인 거야. 그치? 공동체 정신 되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무슨 개념이 나온 거야? 서울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서울 것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배려와 인정을 모르는 이렇게 몰인정한 이런 식의 단어로 사용된 거지. 무조건 서울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 말라고 강력한 명령조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허전할까. 그치? 까치밥이 없다면,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없다면이라는 얘기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보자. 없으면 까치밥이 없는 세상은 허전한 것이니까 이 까치밥은 거꾸로 그 공허함을 막아주는 소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또 살아온 세상 어느 물구비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물구비라는 단어도 중요하지. 물구비라는 단어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한바탕 휘어가는 장면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인생에서의 뭘 상징하는 거야? 역경 시련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인생에서의 역경과 시련에 소용돌이치고 휩쓸려서 배가 줄일 때에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불스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길을 내어주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길을 내어준다는 얘기는 뭐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오세요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인정과 배려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런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뭐다? 등불이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등불도 뭐랑 동일한 소재가 되는 거지? 까치밥이랑 동일한 소재가 되는 거지. 등불은 모아주는 거지. 길을 인도해 주니까요. 그쵸? 자, 어쨌든 그것은 등불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 구절이 뭐 됐어요? 반복됐죠? 반복은 왜 하는 건데? 리듬감도 있지만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가 좀 더 강해 보여요. 그쵸? 명령의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정신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방 말쿠지에, 말쿠지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사랑방이 뭔지는 알고 있죠? 지나가는 손님이나 어떤 아무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공간인데 사랑방의 어떤 고리에다가 집신 몇 쭉 걸어놓고, 자, 고양이가 아니라 집신이 있어. 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신의 어떤 세는 단위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집신 몇 켤레를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으로 걸어가시지 않았냐, 그렇지? 이 집신은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무덤을 걸어갔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는 얘기겠지. 생각해보자. 할아버지가 자기가 신으려고 집신을 만드신 거야? 아니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무슨 소재가 되는 거야? 인정과 배려는 똑같은 의미의 소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동일한 소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우리 인생에서의 등불이라고 빗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때 집신은 또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것도 그 당시의 삶의 문화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선조들은 집집마다 신발을 다 만들어 신었죠? 얘들아, 옷도 지어서 입었고요, 그죠? 신발도 만들어 신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집신을 만드는데 이 집신이라고 하는 게 지푸라기로 만드는 거잖아. 튼튼해봤자 얼마나 가겠어. 특히 먼 길 오가는 사람, 예를 들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라면 하루 만에 아작나는 것도 일도 아닐 거야, 그쵸? 오랜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신발이 다르면 옛날 사람들은 신발 어디서 들어타고 막 중간중간에 저기 강남역 터미널에 가면 신발 파니까 거기서 한 켤레 사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터라는 것도 생기는 게 아니니까 집집마다 집신을 걸어놨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기 저 집신 하나만 하면 가져가시오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 나도 거기에 배려를 받을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서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누구나 지방에 큰 일 때문에 가야 될 일이 반드시 있지. 그치? 뭐 친척을 만나러 간다든지 무슨 결혼식이 있다든지 이런 이렇게 먼 길을 갈 때는 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대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베풀어야 나도 베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옛사람들의 인정과 배려, 즉 공동체 정신이었던 거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신발 걸어놓고 달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왜 지나가다가 이리 오너라, 지나가다가 길손이었는데 이게 통화날 시대였잖아. 생각해봐. 선생님 지나가다가 띵동 눌러가지고 저기 아파트 101동 302호 누른 다음에 지나가던 길손이었는데 하면 꺼지라고 그러지. 누가 냅둬 그걸, 그렇지?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요 아마 입구부터. 자, 과거와 다릅니다. 아무튼 그 집신이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자, 이 녀석은 길보시, 보시가 돕는다는 뜻이죠. 길을 돕는 것이 되는 거고, 또 한밤중 동네에 컹컹 음성지과 상동감 컹컹 짖어가면서 짖을 때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려 했으니, 이걸 가지고 국경을 넘어 다녔대요. 자, 예상이 되네요. 국경을 넘어 다녔다는 얘기는 이 작품의 배경이 이북지방을 배경으로 했겠구나. 그러면 참고로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뭐 밀수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는 수단이었겠지. 몰래 다녀야 될 거야. 개가 펑펑 짖는다는 얘기는 한밤중이라는 얘기는 새벽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몰래 간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건 뭐야? 힘겨운 삶의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구비 같은 것도 여기서 실은 숨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삶의 역경이란 단어를 써보고 이 역경을 물구비 또 국경 넘어 이런 식으로 번역하자면 우리의 힘겨운 삶에서 이런 녀석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정신이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넘기도 했으니 아이들아, 지금 이때 용어가 좀 바뀐 거를 보세요. 아이들아라고 불렀거든.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 서울 조카 아이들을 철없는 애들아 라고 하면서 꾸짖는 말투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아이들아 하면서 약간 유순해졌죠. 근데 이것도 실은 이 고향의 정서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품어주려고 하고, 그치? 서로 함께 가려고 하는 모습일 거야.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이번에는 뭐 하지 말래요? 서러워하지 말아라. 자, 요런 식의 시 구절, 이건 빨리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그거 좀 해놓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의 아이들은 금지의 대상이었어. 그지? 하지마, 그딴 거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혼나는 대상이었다면 여기서는 서러워하지 말래요. 뭐예요? 이 아이들조차 뭐가 되는 거야? 인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변신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는 대상의 어떤 입장의 변화 이런 것도 충분히 선택지에 등장할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그렇지. 서러운 이유는 아이들이 앞으로 뭘 살아가야 될 거야? 겨울 하늘 속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겨울 하늘도 실은 삶의 역경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구나. 예상되시죠? 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숩게 등을 따숩게 비춰주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나타나시나요? 나타나는 게 보이시나요? 오케이. 겨울에서 차가움의 이미지와 따숩기에서의 또 따뜻함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것은 따뜻한 등불이랑 또 연결되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긴밀한 유기적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야. 됐나? 하면서 너희들의 앞을 비춰주지 않겠느냐. 됐죠? 자, 시골에 와서 까치밥이 뭔지 이해했고 저 말쿠지에 걸려있는 집신이 뭔지 이해했다면 인정과 배려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베푼 인정과 은혜는 앞으로 너희들 역시 받게 될 인정과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정신을 말하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되셨죠? 할만하죠? 자, 막 되게 어려운 작품까지는 아니니까 잘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작품은 이제 의자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자 굉장히 뭐랄까 상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그냥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잡힐 거야 솔직히. 쭉쭉 따라 읽어가면서 뭐랄까 이거 주제를 쓰고 시작할까? 그냥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생각하자. 자, 이정록 시인의 작품입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자, 1년 뭐예요? 어머니의 소식인데 소식을 던진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얘기라고 번역하면 될 거야, 그렇지? 그 소식의 내용이 2년부터 몇 년이니? 하나, 둘, 셋, 넷 다니니까 5년까지 모든 내용을 소식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 소식은 뭔데요? 첫 번째,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세상이 곧 의자다. 그러면 여기서 의자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가 뭔지를 상징적 의미를 봐야겠지.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나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번역하면 뭐가 되겠지? 세상의 모든 존재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그렇죠? 모든 존재는 다 의자에 앉아있는 거래요. 의자에 앉아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파 죽는 겁니다. 그 스쿼트, 이거 스쿼트 맞나? 아무튼 간에 기말 자세죠. 그럼 의자는 뭐 하는 거지? 기대어 있는 것이죠. 기대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이퀄 의지하는이 되는 거지. 됐어? 의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프면서 어머니께서 아프면서 그걸 느끼신 거야. 사람은 다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구나. 당장 나도 아들내미 의지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시는 중일 거고, 오케이? 이 칠판도 뒤쪽에 있는 벽에 의지해서 걸려있는 것이고 이 벽은 이 건물의 기둥에 의지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물들이 전부 다 의지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아버지. 잠깐만 여기다 이거는 흰색으로 계속 쓸게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번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다녀오래요. 근데 산소를 다녀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존재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아버지와 큰애, 즉 이 작품의 화자 자신이 되겠죠. 똑같이 뭐예요? 의지하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나도 아마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의지에서 자랐을 것이며 아버지 역시 크고 내가 장성하고 나선 나에게 의지하셨겠지. 계속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나도 깔고 참외밭에다가 지푸라기를 깔겠대요. 그리고 호박에 또아리도 맞춰야겠다. 호박에 또아리도 맞춰야겠대요. 또아리는 또아리를 준말이죠. 또아리 준말. 호박은 넝쿨 식물입니다. 그쵸? 넝쿨 식물은 뭔가 타고 올라갈 대상이 필요하니까 따리를 갖다 받쳐놓겠대요. 그러면 봐봐. 아버지, 참외 이런 존재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라고 번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오른쪽에 라인에 있는 이 존재들은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세상은
의지하는 것에 관계로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들도 쉽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오케이? 그래서 정리. 의자라고 하는 단어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의지하는 것인데 의지하는 대상인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했을 때 단어는 바로 포용하는 것과 배려를 상징하는 것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또 아래를 통해서 호박이 자랄 수 있고 지푸라기가 깔려있어야 참외가 양분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온도를 보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의지했고요.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의자에 의지했고요. 계속 갑니다. 싸우지 말고 살아라.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이거잖아.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라, 받아들여라 하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야. 의자를 내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니까? 포용과 배려하는 것이라니까. 그치? 작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작품 연달아 봤고요. 결국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타인을 향한 인정과 배려라는 키워드, 공통 키워드가 나온다는 거. 근데 이 스타일이 굉장히 올드하지만 굉장히 핫한 스타일이기도 하지. 왜 그런지 잠시만 들어봐. 육모평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게 될 거야. 근데 아직 시험 전이니까 모르겠지만 보통 요즘 여러분들 현대시 묻는 문제들의 묶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가, 나 보통 두 작품 이상이 반드시 나와요. 그쵸? 아니면 시랑 수필을 묶어내지. 그런데 이 묶음의 관계들을 가만히 그려보면 가와 나가 서로 상관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지. 그러다 보니 무슨 선택지는 가와 나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 공통점 이런 식으로 내거나 가와 나의 특징을 물으면서 가에는 뭐가 있어, 나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 요즘 문제의 패턴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다시 또 북고풍이 열풍이 불고 있죠. 북고풍 열풍에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이렇게 내는 현재의 문제의 트렌드는 실은 뭐부터 출발한 거냐면 옛날에는 시 두 편을 묶을 때는 공통점으로 묶었어요. 소재의 공통, 정서의 공통점, 화자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가, 나를 묶었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야. 예전에. 근데 최근에는 그게 너무 뭐랄까 습관화되어 있고 당연하게 풀리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교재 혹시 옛날 교재 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버지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갔나? 아무튼 형이나 큰 형님이나 큰 오빠 이런 사람들이 공부한 내용을 다 가만히 살펴보면 옛날 교재는 뭐 시를 볼 때 자연에 대한 얘기만 묶어서 공부하고 뭐 자유에 대한 얘기만 묶어서 공부하고 이딴 식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게 틀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시야. 관계없는 두 작품을 묶어서 찾아내기지. 근데 이제 이 두 개는 뭐예요? 되게 오랜만이지? 배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두 작품을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두 작품을 가지고 배려와 관련된 정서를 뽑아내는 문제를 낸다면 그게 바로 북고풍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이구 고민 좀 해봐야겠지. 아무튼 그건 이제 실제로 반영될지 안 반영될지는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육모평 나오고 나서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작품 마무리 했고요. 참고로 뒤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일단은 1번 문제가 바로 그거야.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문제의 포인트. 제가 이거는 약간 올드하지만 키워드 잡는 연습에서 하는 차원에서 같이 볼게요. 1번 가와 나를 묶어서 신앙송회를 하겠대. 낭송회 제목을 적절하고 그럼 뭐예요? 이 두 작품을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고 묻는 거잖아. 당연히 배려와 인정, 공동체 정신이 뭐 이런 거겠지. 1번부터 성현의 말씀이라는 교훈 찾으면 안 되죠. 지금 성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고사 뭐 이런 것들 텐데 말도 안 되고. 2번 가슴 따뜻한 유년기의 추억. 기억. 봐봐. 뭐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 나와 서울의 조카아이들이 전부 어린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작품의 핵심이 아니잖아. 핵심을 찌르지 못했지? 땡. 3번 그 밑에는 심지어 밑에 있는 부제는 읽지도 않고 있어. 삶의 언저리에 있는 자연의 신비. 말도 안 되죠? 자연의 신비가 여기서 왜 나와? 4번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아니겠지. 지금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으면 이건 뭐야? 자연의 친화적인 정서를 말하는 걸 텐데 이 두 작품의 키워드는 자연 친화가 아니니까 그러면 너무 쉽게 답은 5번이야. 참 말씀드리지만 우리 풀고 있는 수특 문제들은 엄청 쉬운 편이야. 그지? 5번 인생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삶에 대해서.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인정과 배려의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서울 조카애들이 모르는 걸 어른인 화자가 보여주고 있었고 여기서는 화자의 어머니의 깨달음을 그치?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지. 그래서
뒷줄 뒷걸려 보세요. 배려하고 의지하는 삶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쵸? 이런 거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만약에 요런 식의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나름대로 충격적 센세이션이 될 겁니다. 되게 오랜만에 복고프 문제가 등장한다는 사인 같은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육모평이 선생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모평은 첫 번째 테스트 목적이 두 가지를 생각해. 첫 번째, 그러니까 육모평 점수를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울 필요 없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지. 왜냐면 육모평은 평가 기관이 너희들한테 문제를 던져보는 거야. 아까 누리한테 살짝 얘기했었는데 던져보면서 너희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문제를 알기를 나름대로 쉽다라고 너희들 생각하면서 냈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쉽게 내야 되나 보다 하면서 9월에서 조절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우리 이번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낼 거야 라는 사인을 분명히 보여줘. 항상 그래왔어. 육모평, 공모평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혹시 몰라서 좀 강하게 설명 좀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시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 넘어가는데 3번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시험 봅니다. 이거 간단한 작품이라서 그냥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봐봐. 의자 7이라고 하는 작품이랑 연결시켜놨는데 자, 이 의도도 잘 파악해. 이 두 개가 왜 묶였다니까? 정서, 중심 정서의 공통점이야? 그럼 이 두 개는 왜 묶인 거야? 소재상의 공통점이잖아. 이렇게 대놓고 공통점 묻는 문제가 굉장히 오랜만이라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열불토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은 똑같은 의자인데 다른 얘기를 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어둠에는 어디란 뜻이죠? 방언입니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아침을 몰고 오는 분. 그럼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자, 이게 그분인데요. 이 의자에는 현재 누가 앉아있는 거야? 화자가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의자를 비우겠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테니 의자를 비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의자는 뭘 말하는 것이겠구나. 벌써 답이 나왔어. 사회의 주역이란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새로운 시대가 오면 나는 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 자리를 여기 앉으면 돼라고 알려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참고로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40대가 됐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회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너희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바로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되는 거지. 너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인생을 살고 국가도 좀 지켜주고 군대 갔다 올 거죠? 아무튼 네, 나라도 좀 지켜주고 아무튼 이런 일을 하면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비워드리겠답니다. 지금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앞에서는 오는 분이 계셨지만 여기서는 오는 어린 분이 계신 거지. 이해됐지? 뭐예요?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대.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자,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다고 잠깐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죠. 반복은 뭐 하는 거니까? 리듬과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의 단어를 쓰죠. 당위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지금 이거는 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비워드립니다. 비워드려야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번 말했다니까? 강조하는 거야. 왜? 난 반드시 비워줄 거거든. 미래를 위해서. 그치?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밀려주듯이. 그러면 또 먼 옛날에 어느 분도 있었죠. 어느 분이 나에게 자리를 비워준 것처럼 나 역시 아침을 몰고 오는 분에게 자리를 비워주겠다. 즉 정리 세대의 교체. 그죠? 그리고 세대 교체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잖아. 언젠가 선생님은 너희들보다는 먼저 가겠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어디매쯤 자 사연은 그냥 읽지 말자. 반복이지? 야 3번이나 반복했어. 무조건 그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자 두 작품은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둘 다 의자라고 하는 공통적 소재를 사용했다. 됐지? 하지만 차이점은 앞에서 봤던 의자라는 녀석은 무슨 뜻이었어? 의지하는 존재, 포용력, 배려라는 뜻이었지. 오케이? 여기서의 의자는 뭐였어요? 새로운 시대의 주역, 사회의 주역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됐나?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실어 놓은 거죠. 봐봐. 4번 바로 가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번. 보기는 나와 달리 의자를 의인화하여 시적 대상에게 의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권면한다. 자, 권면하다와 같은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지? 너희들이 현혹하려고 하는 요즘 문제 패턴 보이죠? 권면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권하는 거야. 너 힘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써 해야 돼 라고 권하는 걸 권면한다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거는 시적 대상에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지를 교체해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오히려 당위적인 것이었죠.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 땡! 정리하시면 문제 3번도 답은 잡았고. 다만 여기서 1, 2, 3, 4번의 차이점 그리고 5번 요거 5번을 보자. 두 작품 모두 일상적 소재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형성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적 소재는 바로 의자를 말하는 것이겠지? 의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또 한 세트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작품에 또 다시 봄이 왔다라고 하는 작품하고 성의꽃이 있는데 잠깐만 영상 좀 끊어갈게요. 어려워.